네, 지난 시간에 우리 뭐 배웠죠? 밀도 배웠어요. 밀도. 밀도가 뭐였어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었어요. 부피는 어떤 물질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를 의미를 했고, 질량은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양을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질량이 같을 때 부피가 커진다. 그러면은 분모, 분자 비교했을 때 분모가 커지니까 전체 값이 줄어들어서 밀도는 작아지고, 반대로 부피가 그대로인데 질량이 커지면은 밀도는 커지겠죠. 그 개념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어요. 이번 시간에 배울 두 번째 물질의 특성은 용해도예요. 근데 우리 물질의 특성이 뭔지 얘기했었죠. 이것도 전 시간에 나왔었죠. 물질의 특성은 변하지 않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부피 같은 경우는 우유 1리터, 2리터, 3리터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근데 밀도는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피가 커지는 만큼 그것에 비례해서 질량도 커지기 때문에 부피분의 질량이 항상 유지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기로 약속을 했고, 그 중에서 두 번째 용해도 들어갈 거예요. 용해와 용액. 여기 써 있죠? 용해와 융해를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된대요. 융해가 뭐냐면 물질의 상태가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거. 쉽게 말해서 녹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용해는 뭐냐면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서 고르게 섞이는 현상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탕이 물에 녹는다. 소금이 물에 녹는다. 이런 게 해당이 되겠죠. 이때 지가 녹는 거 있잖아요. 녹는 거. 녹는 거는 물질이고요. 녹이는 거는 용매예요. 그래서 설탕이랑 황산구리는 물에 녹죠. 그러니까 설탕 황산구리는 용질, 녹이는 거는 용매. 그러면 용액은 무엇이냐? 얘네 둘이 같이 섞여 있으면 용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질이랑 용매가 고르게 섞여 있으면 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탕이랑 물이랑 섞이면 설탕물, 황산구리랑 물이랑 섞이면 황산구리 수용액. 이 수용액이라는 단어는 이제 여러분들이 싫어도 계속 보게 될 거예요. 보게 될 건데 어떤 물질이 녹아있는 액체를 수용액이라고 합니다. 용액의 종류 두 개가 있어요. 포화용액이랑 불포화용액. 포화용액은 어떤 온도에서 일정한 양의 용매의 용질이 최대로 녹아있으면 포화용액이라고 해요. 불포화용액은 포화용액보다 용질이 적게 녹아있어요. 이때는 더 녹을 수 있어요. 포화용액이랑 불포화용액이 이제 다른 걸 알았어요. 포화용액은 그러니까 더 못 녹죠. 예를 들어서 설탕 100g이 예를 들어서예요. 물 100ml에 녹으면 딱 포화용액이 돼요. 최대로 녹을 수 있는 만큼 녹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다가 설탕 20g을 더 넣는다고 해서 설탕 120g이 물에 녹을 수 있냐? 아니죠. 20g은 그대로 안 녹은 채로 섞여 있고 그냥 그러고 끝나죠. 그렇기 때문에 포화용액의 특징은 더 못 녹인다. 녹이고 싶어도. 불포화용액은 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적게 녹아있기 때문에 더 녹을 수가 있죠. 두 번째, 용해도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수를 우리는 용해도라고 하기로 했어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용해도에서 용매 100g은 이 녹이는 물질 기준입니다. 용액 기준이 아니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탕이 30도에서 물 100g에 최대 30g 녹을 수 있어요. 다시 설탕이 30도에서 물 100g에 30g이 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최대로 녹았을 때 포화용액이 되니까 이때 용해도는 설탕의 물 100g에서의 용해도는 30g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용해도는 온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표 보이죠? 온도를 변수로 두고 그에 따라서 용해도가 달라지는 이러한 그래프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그래프 위에서 이걸 용해도 곡선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그래프 위에서 이 위에 있는 한 점 있죠? 그 위에 한 점은 포화 상태고요. 그 밑에 있는 이 녹색 부분은 불포화 상태예요. 앞으로 많이 나올 표니까 잘 봐둬야 됩니다. X값이 우리 함수 배웠죠? X축이 온도, Y축이 이 온도에 따른 용해도이다. 그런데 용해도는 뭐다?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최대 용질의 수이기 때문에 용매가 고정이 됩니다. 두 번째, 이 용해도는 아까 뭐라 그랬죠? 물질의 특성이라 그랬죠. 왜냐면 온도와 용매가 같을 때 물질의 용해도는 일정한 값을 나타내므로 물질의 특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물질의 특성이라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물질을 구분하는데 이용할 수가 있어요. 뒤에서 예시가 나옵니다. 고체의 용해도를 볼게요. 외웁시다. 온도가 높을수록 대부분 증가. 압력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아요. 굳이 왜 압력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는다라고 지금 나오는 이유가 기체에서는 압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금방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싶지 않아도 배우게 될 거예요. 용해도 곡선. 온도에 따른 물질의 용해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를 용해도 곡선이라고 하는데 아래에 보이죠? 아래에는 온도에 따라서 각 물질이 어떤 용해도를 보이는지를 표를 여러 개를 겹쳐서 그래프를 나타냈네요. 예를 들어서 질산칼륨이에요. 질산칼륨은 40도에서 용해도가 대략 65쯤 돼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 꽂히는 거죠. 그리고 60도에서는 대략적으로 이 지점쯤에 용해도가 130쯤 돼요. 이런 식으로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 용해도를 다 점을 찍어서 그려놓고 나면은 지금처럼 우리가 보는 용해도 곡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용해도 곡선상의 점은 그 온도에서의 포화 용액이에요. 이걸 쓰면 뭐가 좋겠어? 온도가 지금 X축에 있잖아. 그러니까 온도에 따른 물질의 용해도를 쉽게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잘 생각해봐. 지금 이것도 일종의 함수 같은 거잖아. 함수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래프니까 기울기 비슷한 게 존재를 할 거란 말이죠. 그쵸? 질산칼륨, 요 파란색 보면은 파란색 이 그래프 보면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용해도가 드라마틱하게 많이 증가를 하죠. 대신에 염화나트륨, 얘는 소금의 주성분이에요. 염화나트륨 이 초록색 선을 보면은 온도가 증가하는 거에 따라서 용해도가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아무리 온도를 높여도 용해도 차이가 지금 거의 5도 안 나는데? 네, 굉장히 적게 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가 용해도 곡선에서 기울기 같은 것이 가파라요. 그러면은 얘는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 변화가 큰 물질이에요. 질산칼륨이 대표적이니까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염화나트륨처럼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작은 물질은 염화나트륨. 요 두 개는 알아두자. 어차피 여러분들이 여기 시험 대비 공부하다 보면은 싫어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용해도 곡선의 기울기가 클수록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매우 큰데요.
이들은 냉각 시에 석출되는 결정이 많아요. 석출이 뭐냐면 우리가 설탕을 30도에서 30g을 녹였어. 근데 설탕의 용해도가 딱 30이야. 물 100g에 30g이 녹을 수 있었던 물질이었어. 그러면 용해도가 30이고 물이 100g 있고 내가 30 녹였어. 그러면은 얘는 포화용액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포화된 상태에서 내가 갑자기 온도를 한 3도로 낮췄어요. 그러면 용해도가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고체는 대체로 온도가 감소할수록 용해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온도가 내려갔으니까 이 용해도도 감소를 할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뭐 한 용해도가 5 정도로 감소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제 설탕은 3도에서는 물 100g에 설탕이 5밖에 못 녹는 거야. 그런데 아까 어떻게 했어 우리? 30도에서 물 100g에 30g 넣었죠. 그러면 30 빼기 20 30 빼기 5만큼 3도씨에서는 석출이 되겠죠. 25만큼.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용해도 곡선의 기울기가 크면 온도에 따라서 내가 품을 수 있는 이 용질의 양, 즉 용해도가 바뀌기 때문에 냉각 시에 석출되는 결정의 양이 많겠죠. 옆에 예시로 한번 볼게요. 질산칼륨이랑 염화나트륨을 비교를 해봅시다. 질산칼륨은 60도에서 130 녹아요. 그리고 20도에서 대충 한 35 녹아요. 130, 35. 그리고 염화나트륨은 20도나 60도나 뭐 차이가 거의 없네요. 그쵸? 그러니까 염화나트륨을 60도에서 포화용액을 만들고 20도로 온도를 낮췄어요. 그러면 석출되는 양은 얘랑 얘 Y값만큼의 차이니까 한 뭐 3 정도? 3g 정도 염화나트륨이 석출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거의 안 되겠죠? 대신에 질산칼륨은 반면에 60도에서 130이 녹을 수 있어. 그런데 20도에서는 그래프 보면 파란색 위에 한 점 35밖에 못 녹죠? 그러니까 95g이 석출되죠. 그러니까 용해도 곡선의 기울기가 클수록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크다. 즉 냉각 시 석출되는 결정의 양이 많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용해도 곡선을 보면은 특정 온도에서 물질의 용해도를 당연히 알 수가 있겠죠. 어려워요? 공부 열심히 해오세요. 테스트 보는 거 알죠? 공부 열심히 열심히 해와요. 2번 포화용액을 만드는 방법. 포화용액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포화용액을 만들려면 그래프 위에서 이 빨간색 라인 위에 한 점으로 정해야 되죠. 그쵸? 이 위에 점이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A야. A 위치야. A 위치는 불포화용액이죠. A 위치에서 이 그래프 위로 가려면 Y축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X축을 감소시키거나 그쵸? Y값을 증가시키거나 X값을 감소시키거나 둘 중 하나여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Y값을 증가시키면 뭘 추가하는 거예요? 용질을 증가시키는 것이고요. X값을 감소시키면 뭘 감소시키는 거예요? X값인 온도를 감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불포화용액에서 포화용액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차갑게 해. 아니면은 더 넣어. 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점의 위치를 이 A점의 위치를 이동시키면 용해도 곡선과 만나서 포화용액이 됩니다. 용질의 석출. 용액을 냉각하면 용해도가 감소해요. 그래서 냉각한 온도에서의 용해도보다
많이 녹아있던 용질이 석출되게 됩니다. 우리 아까 질산칼륨을 예시로 들어서 봤죠. 이때 석출되는 질산칼륨, 즉 용질의 양은 처음 온도에서 녹아있던 것 빼기 냉각권 온도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것만큼 석출이 되겠죠. 처음에 내가 100 넣었는데 100도씨에서 100 넣었어. 그때는 괜찮았어. 근데 내가 25도로 낮췄어. 그러면 25도에서도 똑같이 100g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떨어지겠죠? 떨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25도씨에서 용해도를 30이라고 하면은 내가 들어있는 거는 100이고 내가 품을 수 있는 거는 25도에서 품을 수 있는 거는 30이니까 70만큼 토해내겠죠? 70g만큼 토해내겠죠? 그 값이 냉각관 온도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기체의 용해도. 기체의 용해도는 아예 달라요. 아예 달라서 약간 뇌를 바꿔야 돼요.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므로 온도와 압력을 함께 표시합니다. 그래서 고체의 용해도처럼 용해도 곡선을 만들 수가 없어. 왜냐하면 고체의 용해도는 온도에 따라서만 딱 달라졌잖아. 그러니까 함수에서 x값 하나이면 되는 거야. 근데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도 변하고 압력도 변하고 이에 따라서 용해도가 바뀌기 때문에 x값 하나로만 그래프를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체의 용해도 그래프는 고체의 용해도 그래프랑 조금 다릅니다. 뒤에 나올 수도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온도 봅시다. 온도. 일단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감소해요. 의외죠? 고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 증가했잖아. 근데 기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감소해요. 보면 탄산수를 이거 갑자기 용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무섭게 말해주고 싶은데 이거 뭐였더라? 영상 찍는 건데 기억이 안 나네요. 미안해요. 현장 강의 오면 내가 말해줄게요. 어찌됐든 이 멋진 이런 관이 있어요. 투명한 비커를 이렇게 쫙 늘린 것 같은 관이 있는데 그 안에 탄산수를 각각 넣어놨어. 탄산수를 이렇게 넣어놓고 A는 얼음물에 담갔고요. 얼음 보이죠? B는 뜨거운 물에 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온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된다 그랬어? 기체의 용해도가 감소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기포가 많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기포가 많이 발생하는 건 어디예요? B겠지. 기체의 용해도는 A가 더 크죠. 잘 생각해봐. 기체는 녹아있으면 눈에 안 보여요. 기체는 용해도가 떨어져서 안 녹으면은 기포로 보이는 거예요. 알았죠? 헷갈리면 안 돼. 그리고 현상. 여름철에 물고기가 수면 위로 입을 내밀고 뻐끔거린다. 이거 왜 그런 거겠어요? 여름철이 되면은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물의 온도가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연못의 용해도가 떨어지죠? 그러면 용해도가 떨어지니까 산소도 녹아있는 물에 산소 양이 줄어드니까 직접 마셔야 되잖아요, 산소를. 그래서 물 위로 입을 이렇게 내밀고 뻐끔뻐끔 거리는 거예요. 다음 압력. 압력은 낮을수록 용해도가 감소합니다. 탄산수 넣어놨어. 탄산수 넣어놓고 하나는 뚜껑 덮어놨고 하나는 뚜껑 안 덮어놨어. 그러면 어디서 더 기포가 많이 올라와요? B에서도 기포가 많이 올라오죠? 압력이 낮을수록 기체의 용해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기포가 많이 발생하고 압력 A랑 B랑 비교하면 A가 더 커요. 기포 발생량은 B가 더 커요. 기체의 용해도는 그럼 누가 더 크겠어요? A가 더 크죠. 대표적인 예시가 탄산음료 뚜껑 처음 열 때죠. 뚜껑을 닫아놨다가 내가 처음에 팍 하고 열었어. 그럼 하얀 거품이 막 올라오잖아. 내가 뚜껑을 열기 직전까지는 뚜껑이 지금
이 탄산수의 압력을 조절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용해도가 높았어요. 근데 내가 뚜껑을 열어가지고 열린 뚜껑 사이로 이제 쭉 공기가 막 들어가면은 압력이 증가하죠. 미안해요. 안에 있던 공기가 밖으로 슝 나가면 압력이 감소하죠. 그러니까 기체 용해도가 떨어져서 하얀 거품이 생기는 거예요. 녹아 있다가 안 녹아서 기체 상태가 되니까 하얀 거품으로 보이는 거죠. 이거 봅시다. 압력에 따른 기체 용해도와 관련된 현상. 깊은 바닷속에 있던 잠수부가 물 위로 갑자기 올라와요. 그러면은 수압이 갑자기 낮아지겠지. 깊은 바다일수록 수압이 높아요. 알고 있죠? 왜냐면은 100m 바다라 쳐요. 여기 다이빙 풀이야. 여기가 100m 지점이야. 그리고 여기가 한 1000m 지점이야. 그러면 100m 지점에서는 내가 여기 있어. 내 위로 100m에 해당하는 바닷물만 있는 거야. 근데 1000m 지점에서는 내 머리 위로 1000m에 해당하는 바닷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1000m에 해당하는 바닷물, 물 되게 무겁잖아. 바닷물이 나를 막 누르겠죠? 그러니까 깊은 바다로 내려갈수록 수압이 더 큽니다. 어쨌든 그래서 물 속에 깊은 곳에 있다가 갑자기 올라오면 수압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혈액 속에 녹아있던 질소기체가 빠져나와서 기포를 형성해서 혈관을 막아서 잠수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여기 문제 풀어보고 채점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꼭꼭꼭꼭 질문하세요. 그 다음 방금 우리 물질의 특성 새로 하나 배웠어요. 뭐 배웠죠? 용해도. 용해도는 고체랑 기체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어. 그쵸?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 고체에서는 온도에 따라서 증가해서 용해도 곡선이 슝 이렇게 나왔고, 기체는 온도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압력에 따라서도 달라졌죠. 온도가 증가하면 용해도 감소, 압력이 증가하면 용해도 증가였고, 그리고 내가 또 그거 알아야 된댔어. 용해도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용해도는 정의를 외워야 됩니다. 용매, 그러니까 물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 수예요. 그리고 이 값이 온도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용해도 곡선이 X축이 온도이고 Y축이 용해도일 때 슝 하고 올라간다 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이제는 또 그 다음 물질의 특성으로 넘어갑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계속 이거 반복이에요. 물질의 특성 하나 배우고 그 다음에 또 배우고 그 다음에 물질의 특성 배웠으니까 그거 가지고 실제로 물질을 분류하는 것까지. 그래서 어려워요. 사실 이 단원이 개정되기 전에는 2학년 2학기 말에 있었거든요. 근데 2학년 1학기 제일 앞으로 이렇게 당겨져 오면서 친구들이 조금 더 어려워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하면 돼요. 해야죠. 봅시다. 녹는 점과 끓는 점. 녹는 점이랑 끓는 점도 물질의 특성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얘도 일정한 특성이 있거든. 물질마다 다 정해져 있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있거든요. 녹는 점 먼저 볼게요. 고체가 액체로 융해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합니다. 물질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서로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 얘기냐면요. 물이 0도씨에서 얼죠. 그쵸? 근데 바꿔서 말하면 한 마이너스 5도일 때 얼어 있다가 0도가 되면은 그때부터 녹기 시작한다는 말로 얘기할 수도 있죠. 그쵸? 그러니까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은 거예요. 이해됐죠? 끓는 점은 반면에 뭐냐면 액체가 기체로 기화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압력에서 물질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물질의 양에 상관없이 일정해요. 그러니까 물질의 특성이고요. 녹는 점 예시를 먼저 볼게요. 팔미트산이라는 산이 엑시드 산과 염기할 때 그 산이거든요. 어쨌든 물질 이름이에요. 팔미트산이라는 게 있는데 걔는 녹는 점이 62.5도야. 근데 잘 생각해봐. 녹는 점과 끓는 점은 우리가 지금 뭐라고 배우고 있어요? 물질의 특성이라고 배우고 있으니까 변하지 않아야 돼. 빨간 그래프는 팔미트산 10g 있을 때고요. 파란 그래프는 팔미트산 20g 있을 때야. 10g 있을 때랑 20g 있을 때랑 가열을 똑같이 하면 10g이 더 녹는 점이 낮을까요? 혹은 높을까요? 그게 아니다 이거지. 녹는 점은 62.5도로 고정이야. 고정이고 다만 10g일 때는 빨리 녹는 점에 도달을 하고요. 20g일 때는 오래 걸려서 녹는 점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끓이려고 해. 물 한 컵은 금방 끓지. 근데 물 한 5리터 막 곰탕을 어머니께서 해주셨어. 그거는 되게 오래 있다가 끓죠. 오래 끓여야 되죠. 그런 거야. 근데 어쨌든 100g, 100ml의 물이든 10리터의 물이든 끓는 온도는 녹는 온도는 다 똑같다는 거죠. 끓는 점 볼게요. 에탄올 얘가 이제 알코올이죠. 에탄올의 끓는 점은 78도야. 이건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고정이야. 근데 액체 부피를 달리해서 10g과 20g을 비교를 해봤어. 무슨 차이가 있냐? 똑같이 78도에서 끓어요. 대신에 10ml일 때가 더 빨리 끓는 점에 도달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이 그래프가 이제 자주 나올 거예요. 녹는 점, 어는 점과 물질의 상태. 그럼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 녹는 점에서는 물질은 고체예요, 액체예요? 그 사이 어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체 플러스 액체, 고체이기도 하고 액체이기도 하다라고 그냥 알고 있으면 되고요. 녹는 점보다 온도가 더 낮대. 그러면은 그 물질은 어떤 상태겠어? 고체. 녹는 점보다 온도가 더 높대. 여기야. 그럼 그 물질은 어떤 상태겠어? 액체. 녹였다가 액체가 돼서 다시 얼려. 그러면은 어는 점이 되겠죠, 여기. 어는 점에서는 물질이 어떤 상태냐? 액체이면서 고체예요. 그리고 어는 점보다 더 밑으로 내려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고체가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녹는 점, 끓는 점, 어는 점에서 녹는 점은 어는 점이랑 같은 온도라 그랬죠? 어는 점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까닭에 대해서 보면은 녹는 점이랑 끓는 점은 가열을 하는 시기잖아요. 그쵸? 이때 가열해준 열이 상태 변화에 모두 사용되기 때문에 온도를 더 높일 수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열을 계속 넣어주어도 그 열이 예를 들어서 녹는 점이에요.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려면은 고체 입자들은 굉장히 강하게 손을 막 잡고 있거든. 그래서 단단한 거야. 근데 액체는 훨씬 더 유동성이 있고 약하죠. 그래서 이 결합을 끊어야만 이렇게 끊어야만 내가 액체 분자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거든요. 이 결합을 끊는데 가해주는 열이 모두 사용이 돼서 온도를 내가 높이고 싶어도 높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녹는 점과 어는 점에서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어는 점은 반대로 또 상태 변화하면서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요. 내가 얼면은 액체에서 고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액체에서 고체가 될 때 어떤 에너지 차이가 있냐면 액체는 아까 봤듯이 입자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고체는 입자들이 못 움직이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손을 꼭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액체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더 많아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 에너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고체 입자들은 그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잘 못 움직이고. 그래서 액체 에너지가 이만큼이면 일반적으로 고체 에너지는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액체에서 고체가 될 때 에너지가 이렇게 감소하는데 그 감소한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방출이 돼요. 뜨거워. 그럼 이 열 에너지는 어디로 가겠어? 이 열 에너지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어느 점일 때는 잘 생각해봐. 계속 냉각을 시키고 있잖아. 계속해서 내가 차갑게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액체에서 고체로 어느 점이 돼서 바뀌고 있을 때 내가 아무리 냉각을 시키고 있어도 이 열 에너지가 이 에너지 차이 때문에 나오는 이 열 에너지가 이 냉각되는 에너지를 계속 상쇄를 시켜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아무리 냉장고에 넣어놓고 냉동고에 넣어놓고 해도 겉으로 볼 때는 물질의 상태가 똑같아 보이죠. 왜냐면은 어느 점이 되어서 액체에서 고체로 바뀔 때에 그 에너지 차만큼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에. 알았지요?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고 방금 배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역으로 이걸 이용해서 물질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파라 다이클로로벤젠의 녹는 점은 53도예요. 이 이름 진짜 이상하지 않아? 근데 얘들아 이거 하나가 다 그냥 이 덩어리가 그냥 물질 하나의 이름이에요. 파라 다이클로로벤젠. 알았죠? 나중에 유기화학 이런 거 배우면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팔미트산의 녹는 점은 62.5도야. 그러면 팔미트산이랑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이랑 누가 이렇게 막 섞어놨어. 너네가 나중에 대학원에 갔어. 뭐 이런 거 하는 대학원에 갔어요. 정말 멋지게 이렇게 커가지고. 근데 너랑 사이 안 좋은 대학원생이 같은 그 연구실에 있어. 그래서 너가 팔미트산이랑 파라다이클로로벤젠으로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걸 섞어놨어. 이 나쁜 사람이. 막 섞여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구분하면 돼요? 녹여봐. 녹여서 먼저 53도에서 녹아 나오는 게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이고요. 62.5도에서 녹아 나오는 게 팔미트산이에요. 그러니까 온도를 53도보다 높고 62.5도보다 좀 낮게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물질을 구분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진짜로 지금 친구들이 대학원을 막 졸업하거나 아니면 다니고 있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고요. 다음 이번엔 끓는 점을 가지고 물질을 구분을 해볼 거야. 하나는 메탄올이고요. 하나는 에탄올이야. 메탄올이랑 메탄올이랑 에탄올. 에탄올은 78도에서 끓고요. 메탄올은 65도에서 끓어. 그러니까 둘이 같이 일단 가열을 해. 메탄올이랑 에탄올이랑 둘 다 어디 큰 솥에다 넣고 가열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처음에 온도가 점점 올라가다가 처음에 끓어 나오는 것들이 메탄올이겠죠? 그럼 그 메탄올을 이제 줍줍을 해요. 그러고 나서 78도에서 또 끓어 나오는 게 에탄올이겠죠? 그럼 또 에탄올 줍줍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메탄올과 에탄올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녹는 점이 낮은 것을 이용하기도 하고 높은 것을 이용하기도 하고 현실에서는 녹는 점을 이거 지금 왜 배우지라고 생각할 때는 생각보다 많이 쓰거든? 그 예시를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면 녹는 점이 낮은 것을 이용한 예는 고체, 접착제, 퓨즈, 땜납 등이 있는데
이게 녹는 점이 낮은 거를 이용한다는 게 뭔 소리냐면 녹는 점이 낮아. 그러면 낮은 온도에서 잘 녹죠? 그치? 이걸 이용해서 퓨즈의 원리를 내가 설명을 해줄게. 퓨즈는 뭐냐면 너네 집에 에어컨을 한 100대를 틀었다 쳐. 100대를 틀었어 에어컨을. 그러면 막 전기가 막 돌아갈 거 아니야? 잘못하면 불나잖아. 그치? 전기를 많이 돌리면은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열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너무 뜨거우면 불나잖아. 그러니까 너무 뜨거워지기 전에 녹이려고 해요. 어떻게? 전선을, 이건 정말 대략적인 거야. 이게 전선이야. 거기에다가 퓨즈를 이렇게 발라놔. 지금 내가 색칠하는 게 퓨즈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놔. 그래서 에어컨 100대 틀어가지고 여기가 막 뜨거워졌어. 여기도 또 핫. 뜨거워졌어. 그럼 어떻게 돼? 퓨즈가 녹기 시작하죠? 퓨즈가 먼저 녹아, 전선보다. 왜냐면 퓨즈가 녹는 점이 더 낮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녹아가지고 뚝 끊어졌어. 그러면 너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두꺼비 집 내려갔네 라는 얘기를 그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녹는 점이 낮은 것을 이용한 대표적인 예는 고체 접착제, 퓨즈, 땜납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녹는 점이 높은 것을 이용한 예는 뭐냐면 높은 것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 일단 기본적으로 높은 온도에서 녹는 거잖아. 에서만 녹는 거니까 잘 안 녹아야 되죠. 실온에서 잘 안 녹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 텅스텐을 이용한 원적외선 필라멘트가 뭔 소리냐면 원적외선 에너지를 내는 필라멘트에다가 한의원 가면 있는 건데 한의원 가봤어요? 뭐 어깨랑 이런 데가 좀 다쳤어. 그러면 수술하기 좀 뭐하고 한의원 가서 이제 적외선 치료받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열이잖아. 적외선도 이제 열이잖아요. 열이니까 뜨겁단 말이야. 근데 뜨겁다고 낮은 온도에서 바로 녹아버리면은 안 되겠죠. 기계가 일회용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적외선이 나오는 그 안에 들어있는 기구 안에 들어있는 필라멘트를 녹는 점이 매우 높은 텅스텐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원적외선 기기에서 열이 막 나와도 텅스텐은 녹는 점이 높아서 안 녹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쓸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끓는 점이 낮은 것을 이용한 예로는 액체 질소를 이용한 극저온 저장 탱크 등이 있는데 끓는 점이 낮다는 게 뭔 소리예요? 끓는 점이 낮아. 그러면은 낮은 온도에서 기체가 된다는 거니까 쉽게 기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액체 질소는 원래 기체잖아. 액체로 만들어 놓은 질소를 액체 질소라고 하거든? 질소는 실온에서 기체로 있으려고 하는데 액체로 억지로 만들어 놨어.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 나 지금 온도에서는 기체가 돼야 돼요. 하고 액체 질소의 특성이 나타나요. 액체 질소의 특성이 뭐냐면 기체로 기화하려는 특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액체에서 기체로 끊임없이 기화하려고 합니다. 이 액체 질소들은.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아까 뭐라 그랬죠? 고체에서 액체 될 때, 액체에서 기체 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한다고 했죠? 이거 배웠던 거잖아,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흡수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흡수함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내가 에너지를 주위에 있는 걸 흡수해. 그러면은 주위는 추워져요. 왜냐하면 이 액체 질소가 기체로 기화함에 따라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주위 온도는 추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이용해서 극저온 저장 탱크를 만들 수가 있겠네? 이거 완전 냉장고잖아. 끊임없이 열을 뺏어가면서 춥게 만드는 주위를. 그래서 사용하는 게 액체 질소를 이용한 극저온 저장 탱크입니다. 재밌죠? 미안해요. 나만 재밌죠? 4번 그래프 볼게요. 여러 가지 액체의 가열 곡선. 단, 외부 압력과 가열하는 불의 세기는 같대요. 지금 A, B, C, D 4개가 있고 가열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를 해놨네요. 일단 끓는 점이 제일 높은 거 뭘까요? 대답했나요? A죠. 왜냐면 가열 시간에 따라서 일정해지는 순간인 끓는 점이 제일 Y값이 제일 높잖아요. 제일 낮은 거는 T, 중간은 B랑 C가 될 거고, 이 B랑 C는 같은 물질이고요. 그쵸? C의 양이 B보다 많겠죠. 왜냐하면 같은 물질이라서 일단 끓는 점이 똑같은 것까지는 이해를 했을 거야. 근데 B는 지금 빨리 끓는 점에 도달했고 C는 같은 온도이지만 느리게 끓는 점에 도달했죠. 그러니까 C의 양이 B보다 많다고 할 수가 있겠죠. 양이 많으면 끓는 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열을 가해 주어야 하니까. 그리고 이 4개 중에서 가장 빨리 끓기 시작한 거는 뭘 보면 되겠어요? 가열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얼마나 일정한 온도가 일정해지는 지점, 즉 끓는 점에 빨리 도달했는지를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 보면 되죠? B가 가장 빨리 끓기 시작했으니까 요거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힘을 좀만 내요. 거의 다 왔어. 끓는 점과 압력의 관계.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은 높아져요. 비례해요. 그래서 우리 압력 소치라고 하잖아. 쿠쿠 이런 거 집에 다 있잖아. 그거 잘 생각해봐. 밥통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다가 뚜껑을 항상 이렇게 그림을 못 그려야 돼.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항상 덮여 있고 밥을 하는 중에는 무조건 뚜껑을 덮어놔야 되잖아. 그쵸? 그게 왜 그런 거겠어? 뚜껑을 딱 덮어가지고 압력을 팍 주는 거야. 그럼 끓는 점이 높아지니까 물이 더 높은 온도까지 올라가죠. 100도씨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올라간단 말이야. 끓는 점에 도달할 때까지. 그러면 온도가 더 올라가니까 밥이 빨리 돼요. 그래서 전기밥솥으로 하면은 밥이 빨리 되는 거예요. 반면에 외부 압력이 낮아지잖아. 그러면은 끓는 점이 따라서 낮아져요. 예를 들어서 높은 산에 갔어. 산은 얘들아 평지가 여기 있고 산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 산은 압력이 낮아. 왜냐면 공기도 질량이 있거든요. 우리 주위에 안 보이는 공기 있잖아요. 그것도 질량이 있어요. 근데 질량이 있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공기 입자들이 지표면에 좀 많고 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 지표면에 대부분 다 모여 있어요. 산으로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어. 이 입자의 수가. 그래서 지표면에는 이만큼 있으면은 산에는 비교적 적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 입자 수가 적어지니까 그 공기 입자가 만드는 기압, 즉 압력이 감소를 하겠죠. 그래서 물을 끓여도 대략 예를 들어서 한 100도에서 물이 끓잖아요. 1기압에서는. 근데 95도쯤에서 물이 끓어서 95도 이상으로 잘 온도가 안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밥이 설리고요.
그리고 볼까요? 끓는 점과 압력. 감압 용기에 뜨거운 물을 넣고 공기를 빼내잖아요. 그러면 물이 10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 끓게 돼요. 왜냐면 감압 용기 속에 있는 공기의 양이 줄어들잖아요. 왜냐면 공기를 빼냈으니까. 줄어들면 압력이 당연히 낮아지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 압력이 낮아지니까 물의 끓는 점이 낮아지기 때문이죠. 오케이? 신기하지 않아? 안 신기해요? 미안해요. 3번. 녹는 점, 끓는 점과 물질의 상태. 어떤 온도에서 물질의 상태는 녹는 점, 끓는 점에 따라서 결정이 당연히 되고요. 잘 생각해봐. 녹는 점보다 낮은 온도야. 안 녹았어. 그럼 고체죠. 녹는 점보다는 높고 끓는 점보다는 낮아. 그러니까 녹기는 했는데 끓지는 않았어. 그럼 액체죠. 그리고 끓는 점보다 높아. 끓었어. 그럼 기체죠. 그래서 요거를 할 수 있어야 돼. 너희는. 녹는 점이 실온보다 높아. 그러면은 실온에서 녹는 점에 도달을 못했으니까 안 녹았죠? 그러니까 고체인 거야. 그래서 염화나트륨의 녹는 점은 802도인데 실온이 25도라서 우리가 아는 그 소금, 염화나트륨이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방 점검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끝까지 인강을 찍을게요. 미안해요. 들렸으려나 모르겠네. 네, 할게요 계속. 어쨌든 염화나트륨이 소금이잖아. 그치? 염화나트륨이 소금이잖아. 염화나트륨은 녹는 점이 802도예요. 802도니까 실온보다 온도가 높죠. 그러니까 녹는 점 이하가 실온이니까 우리가 아는 소금이 고체인 거예요. 반대로 실온은 저것 때문에 지금 다시 어떤 물질의 온도가 녹는 점과 녹는 점이 실온보다는 낮고 끓는 점이 실온보다 높으면 얘는 액체예요. 얼음이 대표적인 예시죠. 물, 실온이 25도야. 그러니까 녹는 점이 0도보다 높고 끓는 점이 100도보다 낮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온에서 물을 액체 상태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기체 상태. 기체 상태는 잘 생각해봐. 얘가 기체려면 끓어야 돼. 실온에서 끓어 있어야 돼. 즉 실온의 온도가 끓는 점보다 이상이어야 되죠. 그래서 질소의 끓는 점이 마이너스 196도이고 실온이 25도이기 때문에 질소는 우리가 보는 실온에서는 기체인 거예요. 질소 과자 알죠? 여기 또 꼭 문제 풀어오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숙제는 어디까지 낼 거냐면요. 넘겨. 숙제 많은데 근데 이번에 좀 어려운 거 하긴 했어. 25페이지까지 숙제 풀어오고 모르는 거 있으면 꼭 체크해 오세요. 아마 어려울 거야. 어려울 건데 침착하게 잘 풀고 제가 답지를 뺏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채점하고 답지도 보고 내가 모르는 거 있다. 그러면은 꼭 물어보세요. 꼭 물어보시고 이번 영상은 막판에 소방 점검이 나와서 약간 난처해지긴 했는데 네. 좋네요. 네. 끝. 와.